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 사이 남부지방, 특히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쓰러지고 쓸려 내려간 자리를 미처 제대로 돌볼 틈 없이 이번엔 태풍이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비 걱정을 한참 하게 될 것 같은데요.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이 영향 때문에 지금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하시고요. 산사태 같은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시간당 70mm 넘는 폭우와 함께 총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에도 200mm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최대 시속 100km, 중부지방은 시속 70km 정도의 강풍이 예보돼 있는데요. 이 정도는 가로수가 뽑혀나갈 수 있고 또 약하게 지어진 주택이나 시설물 등이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주변 점검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 퀴즈가 시작되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퀴즈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살짝 통통한 오이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애호박 같기도 하지만 표면이 오돌토돌한 이것 드셔보셨나요? 쓴 오이라고도 불리고 쓴 멜론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는 말처럼 맛은 써도 대표적인 건강 먹거리로 이름난 채소입니다. 다른 채소들처럼 볶아서도 먹고 장아찌나 피클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잘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다고 하죠. 박과식물 중 하나로 칼슘과 인, 철과 나트륨 등의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것.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피곤한 월요일. 산뜻하게 시작하시라고 노래 힌트 드리고 갈게요. 가수 조용필 씨도 일찍이 이것이 몸에 좋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한순간 스쳐가는 그 세월을 내 곁에 하여 주오, 하여 주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여주오.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릴게요. KBS 1라디오. 1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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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2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지금 남부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복구 작업할 틈 없이 지금 태풍이 올라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작업들부터 알아볼까요? 예. 오늘이 가을의 문턱이면서 오곡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날은 처서절기인데요. 계절은 가을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에 남부 지방인 제주와 창원에 200mm의 많은 비와 강풍이 불어서 일부 농작물 침수와 쓰러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태풍은 오늘 제주도를 통과하고 내일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과수는 열매가 달린 가지를 철선이나 지주에 단단히 고정해 낙하 피해를 줄이도록 해주셔야겠고요. 농가 밭은 물꼬를 낮추고 배수로 정비를 다시 한번 해서 침수와 스패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등은 고정끈을 단단히 결박해 주시고 바람이 시설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피해를 줄여야겠고요. 또한 25일부터 9월 초까지는 한반도 주변에 형성돼 있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수확기가 된 조생종표와 과수, 시설 채소, 축사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농업인들은 태풍과 많은 비가 내릴 때는 물고 점검이나 농작업 등 야외 작업을 삼가하시도록 하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위치한 농가주택은 수시로 살피셔서 위험할 경우에 미리 대피를 하도록 해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확을 앞두고 있는 논에서 태풍 소식에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태풍과 늦장마에 대비해서 이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의 잡초를 제거해주고 배수 시설을 미리 점검하셔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조생종변은 벌써 누렇게 익어서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됐는데요. 이런 시기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되고 벼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발화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내려서 벼가 물에 잠긴 논은 2일 이내에 물을 빼서 관리를 해주셔야 수량 감소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겠고 물을 빼줄 때는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암균과 오물은 깨끗한 물로 씻어 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비바람에 의해서 상처가 생긴 벼는 이삭돌병과 세균성 벼알 마름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벼가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밭작물들에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밭작물은 스패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 관리 등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직 가을 김장 배추를 심지 않은 농가는 모종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다가 태풍이 지나간 후에 아주 심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미 정식한 농가는 태풍이 통과한 후에 피해를 본 모종 같은 경우는 다시 보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잎과 줄기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역병과 탄저병 또 세균성 전문이병 등 병 발생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과수농가에선 낙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방풍망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수확기가 된 과실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에 서둘러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아직 익지 않아서 나무에 매달린 과실은 낙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과실이 달린 가지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 방풍망 등도 튼튼하게 고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과수원에 방풍망을 설치한 사과 농가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 때 방풍망이 없는 농가에 비해서 약 30% 정도 피해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방풍망이 설치된 농가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과일이 커진 매에 따라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지대를 보강해 주시고 갑자기 이제 수분이 많아지면 열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깊게 파서 과수원이 너무 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들은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축사 벽면과 천장 등은 이제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튼튼한 끈 등으로 이제 단단히 묶어주시고 바람이 부는 방향의 창문은 모두 꼭 닫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축사 가림막은 지상으로 내려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축사 내부는 많은 비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지면 가축의 호흡기 질병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환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수시로 분뇨도 제거해줘서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시켜 주셔야겠습니다. 물에 잠겼던 축사 같은 경우는 물로 축사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가축이 수인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비에 젖은 사료는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는 시설 내에 펴서 습기를 제거한 후 주시도록 하고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먹이게 되면 고창증에 걸리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농작업 정보 태풍 피해 줄이는 방법들 농가별로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안전에 가장 먼저 주의하시고 대비도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부터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모두 17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농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건데요. 농사를 짓는 데 쓰이고 수명을 다한 영농 폐기물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농촌의 경관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곳이나 처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영농 폐기물이 농촌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영농 폐기물 처리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촌에서 이 처리 문제가 참 골치라고 하는데 영농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영농 폐기물은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농자재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우스용 비닐이라든가 이 잡초 예방에 쓴 그 멀칭 비닐, 빈 농약병 등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고추나 토마토 같은 이 작물을 지주대에 고정하는 끈도 영농 폐기물입니다. 오이나 호박 재배에 쓰는 그물망이라든가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설 재배용 스티로폼, 점적 관수용 호스 모두 영농 폐기물에 속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영농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영농 폐비닐 발생량은 1년에 31만 톤에서 한 32만 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폐농약병은 1년에 7,100만 개 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해가 갈수록 영농 폐기물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병, 비닐, 끈, 호스 종류도 참 다양한데 지금은 그럼 이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네,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과 그 환경공단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 폐기물에 속하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요. 영농 폐비닐, 폐농약병에 한해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국비로 영농 폐기물 수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 보상비를 부담을 해서 환경공단과 민간 재활용 업체에 수거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의 경우 연간 이제 31만 톤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 한국환경공단이 18만 톤, 한 60% 정도 처리하고 있고 민간에서 7만 톤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6만 톤 정도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건 처리가 안 돼서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영농 폐기물을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이게 법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발생 우려라든가 환경 오염 문제, 산불로 이어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초래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농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 농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디로 옮겨서 가져가게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영농 폐기물 중에서 폐비닐하고 빈 농약병 같은 경우만 처리 규정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요. 이것들도 마을에 있는 공동 집화장까지는 사용자가 가지고 와서 배출하면 그 이후에 환경공단이라든가 민간 위탁 사업자가 수거한 뒤에 전표를 발행해서 수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점은 또 분리배출을 잘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하우스용 비닐인지 멀칭용 비닐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또 흙이라든가 자갈, 잡초 등 이물질도 제대로 제거해서 내놔야 됩니다. 하지만 마을마다 이 공동집화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흔치 않고요. 또 공동집화장이 있다고 해도 적극 사용하기에는 여건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농사를 짓는 현장과 이 공동집화장 간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커서 이걸 하우스에서 공동집화장까지 운반하는 것 자체가 이 고령화된 농촌에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마을 입구에 쌓아두고 수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네. 실제 영농 폐기물 처리 과정에 농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취재해 보셨다고요? 예, 한국농정에서 8월 중순경에 전북에 있는 이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정건호 씨를 만나서 영농 폐기물 처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정건호 씨는 최근에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지자체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 방문을 했을 정도로 이게 이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일단 정건호 씨 마을에는 공동 집화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풀이 자라지 않게 이 깔았던 멀칭용 검정 비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다른 시군까지 가서 처리를 해야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정건호 씨가 면사무소에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이 멀칭용 비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방법을 물었는데 답이 담당자가 모른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수거사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폐 비닐을 좀 수거해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묻고는 양이 너무 적어서 수거하러 가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번기로 바쁜 와중에 결국 폐 비닐을 잔뜩 싣고 타 시군까지 가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것처럼 영농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 규모가 크면 폐비닐 발생량이 많아서 처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농사 규모가 작은 중소농은 이마저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전화도 여기저기 하시고 하루를 꼬박 그 시간을 들이신 건데 공동 집화장까지는 일단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 집화장이 있는 마을은 그럼 폐비닐 처리가 수월한 상황인가요? 물론 공동 집화장이 지금 현재 농촌에서 만능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폐비닐 상태에 따라서 수거 보상비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혹여 생활 폐기물이라도 섞여 있으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집화장이 있는 마을에서 이게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혹시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잠가두거나 막아두는 일도 많고요. 또 수거 횟수가 1년에 2, 3회 정도로 적다 보니까 이 폐비닐이 공동 집화장을 넘칠 정도로 잔뜩 쌓이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거해가는 영농 폐기물 종류도 너무 좀 적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폐비닐, 폐농약병 이거 외에는 아직 명확한 처리 규정도 없는데요. 이렇게 농사에 쓰인 농자재 종류에 비해서 수거 대상 영농 폐기물이 너무 적은 것도 농촌의 쓰레기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딸기 농사에 많이 쓰이는 고설대배용 스티로폼이 있는데요. 이게 부피도 크고 개수도 많아서 이런 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농정에서 만나본 정건호 씨도 자신의 시설학 쌍켠에 이 사랑키를 훌쩍 넘는 높이만큼 고설대배용 스티로폼 구조물을 쌓아두었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이 산처럼 많이 쌓여있는 이 스티로폼을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도 어림없는 일이라서 결국은 이제 인근의 폐기물 처리장에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하우스를 덮었던 차광막이라든가 모종을 담았던 플라스틱 포트 이런 것도 일시에 수거해주는 곳이 없는 실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처치 곤란한 목록이 농약인데요. 빈 농약병은 수거 대상이지만 쓰다가 남은 이 농약은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난 2019년에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그러니까 PLS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작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쓸 수 없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농약 처리 문제는 더 골치를 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값이 불안하다 보니까 올해 심었던 농작물을 이제 내년에 또 다시 작물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못 쓰고 남는 농약이 늘어나게 됩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이 농자재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농촌은 영농 폐기물이 늘어나는 조건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영농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영농 폐기물 처리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여하는 법과 제도는 없지만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직접적인 페널티를 좀 받게 됩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17가지의 의무 준수사항이 새로 생겼고요. 이 17가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영농 폐기물 처리처럼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공익직불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2022년에 감액률이 5%고요. 2023년에는 감액률이 1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하다가는 감액 조치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겠는데요.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환경보호에 대한 농민분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마을 구석구석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과 통화하면서 이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을에 그 불법 영농 폐기물을 단속한다고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그 영농 폐기물은 엄하게 단속하는 게 잘못된 조치는 아니지만 단속은 강하게 하면서 그에 비해서 영농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확충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방법은 없는데 단속만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건 농민분들도 바라는 일이시잖아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까?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공동 집화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9,201개소의 공동 집화장이 설치돼 있고요. 오늘 2024년까지 13,000개소를 설치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 양에 비해서 이 공동 집화장 설치 속도는 너무 느린 상황인데요. 이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마을 곳곳에 설치한 CCTV의 설치비 그리고 그거의 관리 운영비만 있어도 공동집화장을 마을별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 네. 도시처럼 가까운 곳에 영농 폐기물을 모아두고 또 수거하는 시스템부터 마련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또 영농 폐기물의 그 공동집화장 구조도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은 옆에 울타리만 쳐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최소한 비가림 시설이라도 추가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지역의 연구 용역 자료를 보면 농민분들은 일부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정책적인 체계만 마련된다면 이 영농 폐기물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겠다 이런 의사가 좀 강한 상황인데요. 농촌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영농 폐기물 이게 버리는 게 습관이 돼서가 아니라
버릴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생긴 쓰레기 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자체, 환경부, 아울러 손 놓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돌풍을 동반한 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태풍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또 지역에 따라서 제일 조심할 시간대는 언제인지 짚어봅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12호 태풍이 옵니다.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시간 현재는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300km 부근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멀리 있는데요. 이 태풍이 그대로 북상하고 있거든요. 네. 뭐 중국으로 간다거나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다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오늘 오후쯤이면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바다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오늘 밤에 제주도 부근으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제주 쪽으로 와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이동할 것으로 지금은 네. 예상하고 있나요? 네, 이 제주도 부근을 지나면서 태풍이 이제 한라산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휘청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을 상륙해서 내륙으로 상륙하는데 문제는 이게 막 초대형, 초강력 태풍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에 상륙한 뒤에 태풍이라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밑에 온대저기압부 또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용돌이를 지닌 게 이런 기상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풍의 현황은 우선 사이즈가 거대하게 큰 태풍은 아니고 태풍치고는 미니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명색이 이제 태풍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겠습니다. 피해를 어느 정도 줄지 좀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태풍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거든요. 네. 지금이 어찌됐건 올여름이 그래도 뭐 폭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농작물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떤 풍작이 예상되는 그런 여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이 와서 강한 바람으로 흔들어 놓으면 과일이 떨어지고 또 분명히 많은 비가 오거든요. 태풍이 네. 지나면서 많은 곳은 이제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100에서 300mm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딘가 또 침수되면 또 벼농사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이 뒤늦게 오는 태풍에 피해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이 갑자기 불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태풍 정보를 귀담아 듣고 있을 테니까 바닷가에서는 피해 없도록 그 선박을 고정하거나 다 아마 대비를 이제 하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태풍이 부는데 바다 파도가 높다고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절대 그런 바닷가에 나가면 안 되겠고요. 하여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런 태풍이 온다는 정보를 지금 이미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조용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벽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강풍에 대한 어떤 피해,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남부와 제주가 걱정인데 그 밖의 지역도 비가 꽤 내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태풍이 다가오면서 태풍의 전면에 수렴대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태풍의 어떤 소용돌이에 의해서 태풍이 북상하는 힘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들이 우리나라에 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태풍은 밑에 있는데, 경기 남부와 충청도 지방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비가 좀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태풍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시장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텐데, 하여간 오늘 적어도 오후 3시 이후부터 내일 새벽 한 3시까지 이때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피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9월 초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태풍이 추가로 또 올지 비 소식이 또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8월 23일인데요. 이 태풍은 사실은 8월 달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여름은 순탄하게 보냈는데, 자, 이 오마이스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태풍이 10월 초까지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한 달, 보름 정도가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이번 영향 오마이스 제외하고도 1개 내지 2개 정도는 언제든지 그 조건만 맞으면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때까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비가 많이 올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바로바로 대비를 할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비가 많이 오면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물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에서는 지하 주차장 같은데 물이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네. 농어촌 지역에서는 물 빠짐 잘 되도록 사전에 비 안 올 때 해놔야 되겠습니다. 네, 늘 오며 가며 뭐가 쌓여 있진 않은지 자주자주 청소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1,880명, 그리고 어제 확진자가 1,628명이 나왔습니다.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가 3,508명이 나왔는데 지난주랑 비교하면 25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400명대에서 1,5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이 됩니다. 편의점도 9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데요. 정부는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탓에 이 집단 감염의 30% 정도가 식당 카페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네.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이 오늘부터 들어온다고요? 네, 7월과 8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들어오지 않은 모더나 백신이 약 916만 회분입니다. 이 중에 7월에는 196만 회분의 공급이 지연됐고 이번 달에는 이 130만 회분이 공급되는 데 그쳤는데요. 이에 정부가 이 미국 모더나 본사까지 찾아가 항의를 했는데 그 결과 오늘 101만 회분이 도착을 하고 9월 첫째 주까지 600만 회분이 더 공급이 돼서 총 701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모더나가 얘기했던 약속한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7, 8월 약속분 중 215만 회분이 모자란 양입니다. 정부는 이 물량이 다음 달 공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에 모더나 백신을 기부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기부가 아니라 이 백신 스와프,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폐기가 임박한 백신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올해 11월 이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주말에도 아프가니스탄의 불안한 상황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는데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주변 국가들이 좀 수용하기로 했다고도 하고 주한 네. 미군 기지에 또 수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 일부를 미국이 이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현재 탈레반을 피해서 아프간을 탈출하는 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이 카타르나 바레인 같은 지역의 미군 기지들은 이미 난민들로 가득하고요. 그리스는 아예 장벽을 세우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한미군과 함께 주일미군, 주독미군 기지에도 난민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이 주한미군은 그 언론의 취재에 그와 같은 지시를 미국 본국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임무 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면서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송영기 민주당 대표는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우리 정부에 협력해서 현지에서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의 국내 송환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틀에서 일시적인 수용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정의당은 일부라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 주말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이 약속을 깨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라면서도 이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변화를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고 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설치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불가피하다면 관련 법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 쿠팡 화재 사고 당시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유튜브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논란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옳다라면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을 두고서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이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유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한편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을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나 보안사의 사정검열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같은 당의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언론중재법 비판 전에 언론 태도부터 점검해 보길 요청드린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이 가족 관련 보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을 고소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고소한 처가 관련 보도는 언론중재법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이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SNS에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든지라는 글을 써서 이준석 대표 측이 또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민영삼 특보를 바로 해촉을 했습니다. 네. 자, 석 달 전 친구 관계인 여중생 2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소식 전해졌었는데 한 학생의 유서가 공개됐다고요? 네. 지난 5월 이 중학생 A양은 이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그 친구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고인이 숨진 지 어제가 103일째였는데요. 어제 고인의 유족들이 며칠 전 유서를 발견했다면서 이 A양이 작성한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A양은 편지지 2장에 유서를 썼는데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만 아프고 싶어서 또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라면서 이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라고 피의자의 엄벌을 바랬습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도 편지에 담았는데요. 다 털어버리면 가족들이 아플까봐 미안해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라고도 했고 또 친구들에게는 보고 싶다 얘들아 내 얼굴 잊지 말고 기억해줘라고 적었습니다. 고인의 유서는 편지지 뭉치 사이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족들은 고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남성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815님, 장마의 강풍 때문에 들깨가 쓰러져서 아침 일찍부터 고정 작업하고 있는데요.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까 더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한 비바람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들이 있는데요. 농작물, 시설물 피해 없게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있어서 산사태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1라디오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비바람이 강할 때는 안전한 실내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